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믿고 등기를 맡겼더니 몽땅 팔아 없애고 배째란다. 무슨 방법이 있나?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 명의신탁에 있어서 등기 명의자 뒤에 숨어있는 실소유자를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신탁자가 아니고 겉으로만 등기 명의만 갖고 있어서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맡긴 것은 그 명의수탁자를 전적으로 신임하기 때문이죠. 명의신탁은 1960년 우리의 민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부터 법조문에는 없던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부동산 등기라는 제도가 생길 당시부터 암암리에 이용되어 왔고, 이는 때로는 재산 은닉,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1995년도에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률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 일명 명의신탁금지법이 생긴 것입니다. 이 부동산 실명법의 골자는 우선 민사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또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다만 명의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형사적으로는 명의신탁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현재까지도 이 암암리에 명의신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내지 그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제가 이전에 올린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약정 및 명의신탁 등기는 무효이지만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은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중요한 내용은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그 제3자가 비록 자신과 거래를 한 사람이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거래 당시에 알고 있었더라도 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신탁자가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현행법상 막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제3자가 수탁자와 공범이 되어서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함께 범죄 행위를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기에서 명의수탁자가 경위에 어떻든 간에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그 명의신탁자의 재산을 몰래 팔아먹고 받은 돈을 빚을 갚아버리는 등 무일푼이 되었을 때 현행법 하에서 명의신탁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무엇이 있는지 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민사적인 조치입니다. 실소유자인 신탁자는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은 제3자에게 이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탁자로서는 그 부동산 자체를 찾아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전적인 배상은 어떠하냐? 이 소유권 등기가
명의 수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명의 수탁자가 소유자이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엄연히 신탁자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신탁자가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면 이에 응하기로 하고 또 그때까지 잘 보관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신탁자 몰래 팔아넘긴 수탁자로서는 신탁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은 분명합니다. 대법원도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재산 손해에 대하여 그 원인에 따라서 그것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든 부당이득 반환이든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도 이러한 경우에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수탁자가 재산이 있어서 신탁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그러나 대개 이러한 행위를 한 수탁자는 재산이 무일푼일 가능성이 많고 무일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배신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무일푼이면 판결문조차도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이 수탁자가 매각하고 받은 돈을 수중에 갖고 있지 않다면 신탁자로서는 그 부동산을 찾아올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대신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방법도 없어졌습니다. 아무런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최후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사고소입니다. 왜? 재산을 감추어 놓은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아서 구속이 될 위기에 있을 때 민사적으로 배상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실형을 면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손해의 일부라도 마련해 오려고 노력을 하게 마련이니까요. 우리 대법원은 이와 같이 수탁자가 신탁자의 재산을 팔아먹었을 때의 그 형사처벌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종전에는 명의 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 신탁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횡령죄는 형법 355조 1항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라고 하여 횡령죄가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21년 2월 18일 선고 2016도 18761은 전원 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서 명의 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명의 신탁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즉 명의 수탁자는 명의 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변경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명의 수탁자와 신탁자 간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관계가 아니다 라고 본 것입니다. 왜? 법률이 엄연히 금지하고 있는 명의 신탁 행위를 해서 법을 위반한 명의 신탁자는 보호할 법률상 가치가 없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그 지도이념이라든지 증명 책임의 부담과 그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됩니다. 민사 책임이 있다고 해서 형사 책임도 당연히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수탁자의 이와 같은 배신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대법원 판례는 전국 법원이 이에 따라 판결을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재판 자료입니다. 이러한 수탁자의 배신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례를 다시 변경하지 않는 한 전국의 법원이 모두 이와 같은 수탁자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범죄 중에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모르고 범하는 경우가 있지요. 사회 정책적으로 죄가 된다고 법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비로소 죄가 되는 경우가 대개 그렇습니다. 이러한 죄는 사회 정책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의 이와 같은 배신 행위는 수탁자가 자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신탁자에게 배신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명백히 하고 범한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하여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신탁자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수탁자의 이와 같은 악질적인 배신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저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수탁자가 배신 행위를 할 때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배신 행위를 했고 때로는 형사처벌이 두려워서 그와 같은 배신 행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의 이와 같은 입장을 잘 알고 있는 수탁자가 그가 나쁜 마음을 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마음 놓고 배신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무일푼이어서 손해를 갚지 않아도 되고 형사적으로는 대법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처벌받을 염려도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대법원이 범죄를 조장하려고 이와 같은 판결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죄가 되는 쪽으로 다시 조속히 변경되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더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